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으로 풀어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제 옆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할 건데요. 지금 이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통해서 뭐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시사 토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언제든지 나눠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논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검토, 43세 최대 흑자, 61세부터는 적자. 네, 오늘도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논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 아닌 명품백 논란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의 소리, 이 참 유명한 곳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김건희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영상을 내보내서 파문이 일었는데 어떤 영상이었나요, 내용이? 일단 이 영상을 보면요, 이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작년 9월이었어요.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연히 그 당선이 된 이후였고요. 예. 다만 보통의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바로 이제 청와대로 입성을 했지만 네. 이 청와대를 국민들께 개방하고 관저를 별도로 정비를 하느라고 원래 이 살고 있던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에 거주지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건물의 1층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예비 영부인, 예비 영부인도 아니죠. 영부인이셨던 네. 거죠. 그러니까 영부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경호 인력은 당연히 이제 그 현장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한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의 이제 미팅 일자를 잡고 이거는 허가를 받은 거지만 당연히 보안 때문에 이제 검문을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지. 예. 그런데 이 소형 카메라는 이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이 영상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건네는 걸 보면 구면인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거 자꾸 사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물을 이제 제시를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왜 자꾸 사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이 최 목사라는 분, 뭐 대북 활동을 하고 SNS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이제 만나게 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주 못 뵙게 되고 이제 취임식 때 보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성의 표시차 선물을 마련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진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라고 하지만 이 선물을 완전히 강권하면서 이제 다시 가져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상 내용을 보면은 한 이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쇼핑백을 네. 이제 두고 나옵니다. 선물로 주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서울의 소리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걸 본인들이 어디에서 얼마 또 무슨 가방을 샀는지까지 영상을 붙여놨습니다. 보면 이건 김건희 여사가 많이 입었던 옷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디올이었는데요. 네. 보면은 거기에 정식 가방은 아니고 이제 여성 파우치. 그렇지만 파우치만 해도 가격이 한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근처의 백화점에서 포장까지 하는 영상을 붙여서 그 해당 파우치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갔다라고 하면서 뭐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영상 속의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으면 어떤 명분으로 명품을 건넸는지 참 의문인데 어떤 인물인가요? 어떻게 친분을 쌓은 거죠? 일단 통일운동을 해온 목사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재미동포
진보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는 그 이전까지는 별다른 인연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다만 카카오톡 메신저를 김건희 여사 거를 알게 됐나 봐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말을 건네고 본인 소개를 한 뒤에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도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북한 관련 서적을 쓰기도 했던 이른바 진보 운동가로 분류되는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을 처음 취한 거는 거의 지난해 1월, 그러니까 당선되기 거의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정치권은 또다시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변인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혹시 불법 취재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물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축의 논란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명품 백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돌려주진 않은 것으로 영상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이후에 어찌됐든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약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누가 소장하고 있고 그걸 돌려줬는지,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받게 된 것인지를, 이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해명을 내놔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내놓은 건 없었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이 핸드백 그 파우치도 서울의 소리의 한 기자의 비용으로 샀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이 뭔가 보도 윤리에 어긋난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뭐 지금 몰래카메라를 사용해서 녹화를 한 게 또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네, 예. 일단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엄호하는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건 불법 취재다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할 때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네. 이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서는 계속 강경하게 이제 아버지를 거론하니까 네. 좀 마다하거나 뭐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을 일단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건 불법 취재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선물이 지금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부인에게 들어온 선물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 중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 친윤 성향을 보였던 전혜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혜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병 중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또 민주당의 날선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취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해서 이거는 좌파들과 MBC의 협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서 이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전직 MBC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MBC 내부에 있을 때 이른바 서울의 소리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요. 이거는 사실상 몰카 취재다,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함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원방구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더 큰 의혹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좀 방어일 수 있다라고 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을 밝혀야 된다, 당사자가. 네. 이런 또 발언을 하셨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명품백을 받았다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김영란법 네.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 과거에 김영란법이라고 불렸던 법이죠. 한번 네. 찾아봤습니다. 일단 공직자는요, 직무와 상관이 없더라도 한 개인으로부터 한 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당연하지만 현금뿐만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가방, 뭐 어떤 네. 다른 형식이 돼도 수수할 수 없어요. 이건 예.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라는 건 통상 1년을 지칭하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도 안 돼요.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인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인 같은 경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좀 다르죠. 예. 공무원은 무조건 받으면 안 되지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상관없으나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도 관건이고요. 또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네. 내 배우자가 뭔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최소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위 여부는 뭐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영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자체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 명문 규정을 떠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또 사회통념 등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보통 그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법을 찾아보면요. 네. 선물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수령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 사절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 당시에 영부인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받은 것이 어떤 공적인 부분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 범위, 통치행위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렇다면 300만 원은 상당히 고가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그런 파우치든 백이든 뭐든 수수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네,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쨌든 강하게 반려를 하는 게 맞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무슨 뭐 대통령 기록관실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물론 불법 취재, 몰카 취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저는 가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말의 해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의 소리는 또 추가 보도를 통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파우치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준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아까 살짝 저희가 또 언급을 맞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예전에 김건희 여사와 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소송 중인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선 국면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최초로 확인하는 보도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장기간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 대화를 이제 주고받거든요. 거기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일단 대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화 상대방이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최 목사를 통해서
이 명품 백을 사고 그리고 그 전에는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영상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아우 자꾸 이런 거 사오시면 어떡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소리 측 보도를 보면 일단 그 명품 백이 한 차례 갖고 그 전에는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의 가격만 총합 400만 원입니다. 네. 적은 금액이 아니죠. 네. 근데 그 금액이 어디서 났느냐? 최 목사가 실제로 그것을 선물 명목으로 본인이 구입했느냐?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비용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일부러 선물을 사서 들고 가고 그거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이른바 소형 카메라로 일련의 과정을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요, 이명수 기자는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보면 과도한 취재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취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함정 취재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측과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계속해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양측이 항소를 하면서 지금도 공방을 소송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복잡하게 참 얽히고 설켜 있는데 공개된 영상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취재 방식이니 이른바 함정 취재가 보도윤리 어긋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MBC 기자와 서울의 소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는 기존 함정 취재를 뛰어넘는 공작에 가깝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MBC 제3노동조합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C에도 여러 노조가 있고요. 예. 거기에는 뭐 이른바 뭐 친정부 내지는 반정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색채를 달리하고 있는데 제3노조에서 이번에 취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논평을 낸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영부인을 욕보이려는 악의적 목적에서 기획된 취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각본을 짜고 접근을 한 것 아니냐라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실제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간 건 아니잖아요. 네. 일부러 선물을 마련해 놓고 그 선물을 주는 그 상황을 영상에 담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사실은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서울의 소리 해당 방송에서 실제 출연을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한 기자가 이제 장모 기자, MBC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니 MBC 소속 기자가 왜 그 서울의 소리로 가서 했느냐 그리고 사직 일자 등을 맞춰보면 그 전에 취재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명수 기자의 불법 녹취 제2라운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도한 전 MBC 기자인 장인수 기자 이분은 뭐라고 했나요? 일단 처음에 첫 방송에서는요. 이 선물을 최 목사가 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3자가 이 구입 비용과 이 구입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3자가 서울의 소리와는 완전 무관한 사람은 아니었던 셈인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독과 독수 아니냐,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경찰이 이렇게 하거나 검찰이 이렇게 하면 그 불법 취득한 결과물인 영상이나 어쨌든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법원이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심지어 유발한 선물을 아예 받으려는 어떠한 생각도 없었는데 선물을 막 주면서 그 상황을 만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는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경찰, 검찰은 일단 위법 수집 증거를 하면은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지만 개인이 뭔가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증거, 완전히 그냥 증거를 못 쓰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공익성과 불법성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정도에 비해서 이걸 알려야 되거나 공론화시킬 공익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면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법리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취재에서 이 MBC에 몸담았던 그 장인수 기자도 함정 취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폄훼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의 소리치기 함정 취재면 어떻고 불법 녹취면 어떠한가 식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계속 보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그 말에 의하면 비윤리성보다 높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네. 정말 잘 나눠서 선별해서 이 사안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봅니다. 예. 이게 진영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논리를 가져가는 건 사실 논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영 논리라는 거죠. 네. 일단 이 부분의 취재 윤리를 어긋났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진짜 선물을 주는 상황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네. 그것을 이른바 보험은 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래서 남겨뒀다가 이게 차후에 언론사에 제보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 선물을 마련하는 그 개시점부터 이 해당 소속 언론사 기자의 비용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죠. 예. 이것을 정말 뭐 적법한 취재다라고 엄호하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또 별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사실상 명품, 사치품, 영부인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공적 업무와도 무관해 보여요. 이게 외교사절단이 주는 그런 대통령 기록관에 나중에 이전이 되는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인사 이야기를 하냐, 뭐 금융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메모를 하겠다 등등의 그런 발언은 이게 이른바 사적 라인이 가동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들께 주기 충분한 겁니다. 네. 지금 제2부속실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집권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국민들께 이 경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소한 그 명품백의 향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도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불법 취재라든지 함정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네. 일이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하게 돌려보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그러니까요.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이 판단하는 뭐 몫으로 어느 정도 좀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이 사실 또 문제인 부분도 있어요. 좀 언론에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더 이상 좀 기대하기는 힘든 건가라는 회의감도 사실 듭니다. 예. 지금 사실 언론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몇 개의 신문사와 방송사로 네. 구성이 됐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 맞아요. 넓죠. 그리고 언론을 표방한 유튜브 채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이런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의 어떤 규율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언론의 이 지형이 굉장히 빨리 바뀌면서 기존에 규율하던 법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율하거나 뭔가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취재 윤리라는 건 언론사로서는 단독 경쟁 그리고 특종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하죠. 네. 그런데 그 적정 범위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없는 상황을 연출하듯이 보도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편 이번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최 목사가 과연 어떻게 김 여사의 개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안이 어느 정도로 허술했길래 이 손목시계를 카메라를 통해서 어쨌든 뭐 영상을 몰래 촬영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 주변의 보안 통제 시스템이 아예 실종된 건 아니냐 이런 또 의혹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해당 영상을 보면요. 본인의 검문 검색을 하고 들어가요. 당연하지만 영부인을 만나는 자리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청와대 같으면 좀 더 엄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물음표는 쳐지는 거죠. 여기는 저희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주상복합 건물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상가도 있고 식당도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 보안이 잘 돼 있는 곳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사실상 몇 개월을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몰래카메라 하나 못 잡아냈던 겁니다. 영부인의 선물을 수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는 건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문제의식을 좀 더 확장한다면 사실 용산 직무실로도 대단히 급하게 옮긴 측면이 있죠. 대선 국면에서는 공약도 아니었으니까요. 용산 시대를 연다라는 건 당선된 이후에 된 부분이어서 이게 국방부 이 직무실로 간 것이긴 한데 원래 청와대에서 가동되던 그런 여러 보안시설들이 제대로 이전은 됐는지 또 국방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국방부가 이전하면서 좀 문제없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하나하나 알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근심 걱정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앞으로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관이 되는 건지요? 일단 대통령 기록물 법이란 게 있습니다. 선물을 이제 기록과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은 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선물을 수수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게 직무와 관련돼서 뭐 대단히 의미가 있고 하면 국고로 보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보면서 명품백을 받았다는 대통령 내지 영부인을 본 적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네.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보관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공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선물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명품백 영상 논란이 어쨌든 있은 이후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의심만 계속해서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특정 뭐 명품 브랜드를 좋아한다. 왜냐면 공식석상에 그 해당 브랜드 옷, 자주 입고 나왔죠. 대단히 고가의 예. 옷이지만 입고 나왔을 때도 뭐 우리 영부인이 젊고 패셔니스타다.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해외 순방을 갔을 때도 이제 명품 편집샵 한 대여섯 군데를 이제 도는 사진이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뭐 호객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응대해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많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가게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다는 건 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죠. 네. 명품을 좋아하고 선호할 수는 있지만 네. 영부인이라면 또 국민들과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부 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브랜드인 것을 영부인이 또 선물로 부적절하게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 경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 사안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좀 더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압박이 될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돌려본 게 있어요. 이른바 지금 쌍특검이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이 부분 특검으로 하겠다. 나머지 한 축은 또 이른바 50억 클럽인데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70대 그리고 60대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어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일부는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국민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대통령실로서는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사실 특검법도 법률로 본회의 국회에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이 펼쳐지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좀 여러 맥락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해명을 하는 방안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검토. 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축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대재해가 근로 현장, 산업 현장에서 생기지 않도록 네.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예방 교육 내지 점검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서 실제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종전보다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그 두 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된 건 작년 1월 27일입니다. 네. 그때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 건 아니고요. 각 단계별로 나눠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면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그 법안이 작년 1월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가 한 축에 있고 시민재해라고 해서 저희 생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이른바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김밥을 드시고 사망하신 분들 이런 거는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시민재해라고 해서 별도로 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내년에는 그 확대 적용되는 방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유예되어 온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또 유예 기간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법을 만들 때 예. 3년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내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굉장히 영세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많이 사망사고에 노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역으로 보면요, 이 영세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형사처벌 그리고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법을 만들 때 3년 유예를 뒀는데 3년 유예를 하고 내년에 당장 1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여당 중심으로 이걸 유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우려가 참 말씀하신 것처럼 컸어요. 예, 부담이 제일 많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것은 좀 비용입니다. 네. 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상시 고용 인력이 50인 미만인 그런 사업장은 정말 50인 이상 정도만 되면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규모인 거죠. 그래서 뭐 벌금을 징벌적으로 선고를 하고 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책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는 안전관리 컨설팅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무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리도록 그런 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건설 현장 등에서 이 사고가 발생해서 중대재해법 조사를 한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른바 중대재해라고 불려지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법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근로자가 이 메우기 작업을 하다 굴착기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경북 경주시에서 안개댐 안전성 강화 공사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상판이 붕괴하면서 추락사고로 50대와 60대 이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지금 도입한 지 뭐 2년 차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정성은 여전히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 통계적으로는 좀 사고가 좀 줄어들었나요? 어때요?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벌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고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실효성도 없고 너무 약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기소가 된 주요 판결들을 언론들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실형이 정말 경영주에게 부과된 건 딱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오, 한 건. 예. 실제로 이 건도요. 한국 제강 사건인데요. 법의 유예 기간이 1년 지난 이후에 이 근로자가 추락사해서 이 경영주가 기소가 됐던 건인데 그 네.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사실 형의 어떤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구금되거나 하는 그런 좀 페널티는 없는 겁니다. 이 경영주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강제하는 실효적인 수단인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선고 결과가 또 너무 약하다라는 주장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 기소되는 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보통은 정말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들입니다.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영자도 처벌 범주에 넣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경유해 나가는 데까지는 사실 수사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피해 회복은 사실 빨리 되고 적시에 돼야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수사 기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거의 집행유예로 나오고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물다 보니까 이거 현실화해야 된다. 처벌도 그냥 솜방망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뭐 유가족이라든지 어쨌든 피해자 가족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이렇게 네. 시간만 끄는 솜방망이 처벌에 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또 입장도 있어요. 어쨌든 뭐 법원이 무작정 봐준 결과는 아니라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요? 맞습니다. 사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강력 범죄를 보게 되면 네. 분노하게 되죠. 눈에는 눈, 맞아요. 이에는 이 아니냐. 네. 그런데 범죄는 예방 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럼 양형을 높이기만 하면은 뭐 제대로 된 그 미연의 방지책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실형이 선고됐던 건도 보면 이 여러 차례 어겼던 건이었어요. 한 번 형사처벌을 이 경영주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잘 마련해주지 않고 그럴 때는 정말 엄정한 처벌이 네. 필요하다고 법원도 보는 건데요. 또 집행유예가 되고 뭐 벌금형에 그친 그런 사안들을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사건입니다.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친 네네.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됐는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사후적으로라도 이루어졌는지를 당연하지만 재판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다 헤아려서 또 선고가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네.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또 시행 이후에도 원청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의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대부분 하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예방할 수 없는 원청 경영 책임자의 잘못을 강하게 묻기는 어렵다. 이런 뭐 각각의 견해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법조인이시다 보니 궁금해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단어가 지금 말씀 주신 원천 경영 책임자라는 네.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내가 A라는 대기업이 있으면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거든요. 특히 그렇죠. 건설 현장이 그렇고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나 정말 상해사고에 노출되는 분들은 하청업체 소속이에요. 네. 근데 이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는 이 대기업 원래 원청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감독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 원청업체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직접 고용을 한
그런 영세업자의 경영인들만 처벌을 받았던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온당하냐. 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는 원청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게 그간의 법 아니었느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런 경영 책임자, 원청 경영 책임자 이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네. 경영계에서는 모호하다. 이거는 어쨌든 법이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거라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반발했지만 이런 맥락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고 이 법의 유예가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3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던 측면도 있어서 이거는 전면 이제 확대 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좀 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크다, 비용 부담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내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가 없는 곳이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예. 합니다. 일단 50대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요. 네. 일단 94.9%가 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고 하고 안전관리 중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정말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은 또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정부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런 작업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안전 교육이나 보호 장비만 확충되면 뭐 대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 산업 현장도 정말 양태가 다양합니다. 맞아요. 업종별로, 직종별로. 그래서 안전 보건 매뉴얼도 그렇게 세분화해서 달라는 게 그 산업 현장의 목소리여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좀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해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해요. 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 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 여야가 이제 정쟁 이슈로 본회의를 일정을 좀 돌연 취소한 일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국민으로서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 법안 처리,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좀 의식해서 연내 처리를 해라. 그거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연내라고 하면 예. 한 달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은 네. 시점이고 지금 여러 정치적인 쟁점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를 연내 만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이제 민생 법안들은 표류한다는 목소리, 더더군다나 예산안도 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될까요? 실효성이 제일 중요한데 네.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다면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페널티가 가해져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이 자회사들을 상당히 좀 무관하게 그런 구조적으로 가져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질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면밀하게 밝혀서 정말 책임을 져야 할 능력과 실제로 그런 수용이 되는 그 주체를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을 현실화하고 실질화하는 좀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여러 가지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고 지금 막 법안을 다 통과시키려다 보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건 알겠지만 민생 법안 등한시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실효성 있게 잘 정리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이슈를 만나볼까요? 43세 최대 흑자, 61세부터는 적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국민 이전 계정을 발표했는데 1인당 생애 주기별 지표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우리 장효미 변호사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언제까지는
적자 인생이고 언제부터는 흑자 인생인지를 네. 지표로 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네. 일단 2021년 국민 이전 개정에 따르면 한국인은 태어나서 26세까지 26살이 될 때까지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나가는 돈이 많죠.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름이 어려운데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거는요. 개인이 노동으로 소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생애 주기별로 분석을 한 건데요. 놀라운 거는 제일 적자 폭이 큰 나이대는 17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버는 돈이 없으면서 네, 고등학생들 나가는 돈 거의 많죠? 적자가 3,527만 원이에요. 학비 뭐 사교육비 이런 사교육비 건가요? 때문입니다. 아이고, 17세면은 네. 이제 거의 대입을 앞둔 시점이고 거의 고3 때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네. 사교육을 조금 포기할 수도 있지만 17세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사교육이 정말 최고치로 치솟는 시점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6살부터 17세, 6세에서는 벌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때 공공교육 소비 규모가 연평균 1,285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쓴다고 보죠. 그러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래도 버는 돈이 많아지냐? 27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27세부터 이제 슬슬 돈을 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주제가 43세 최대 흑자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임박했고 머지 않았어요, 저희도. 예, 저는 네. 이미 넘었고요. 이미 넘었어요. 동안이시다. 네, 네. 43세가 최고 흑자를 내는 나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합니까? 이제 애들 또 먹여 살리다 보면 또 나가는 돈이 그만큼 또 맞습니다. 많아질 거고 이게 다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네. 그래도 최고점을 찍어서 네. 1,792만 원 흑자를 내는 그런 구간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저만 해도 그렇다면 쭉 내가 엄청 흑자 인생을 살고 있나? 라고 그러니까 하면 그러면은 그런 체감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벌이가 뭐 옛날 20대 때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더라도 하지만, 워낙 또 물가가 비싸고 맞아요. 또 아이를 키우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커서요. 생애 주기에 그래도 43세가 최고 많이 버는 때라고 하는데 돈을 잘 아껴 써야 되겠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저도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까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현실적으로 네, 좀 이렇게 와닿네요. 근데 이제 적자 진입 구간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이 버는 구간의 나이가 예전에 무슨 한 3, 40대, 4, 50대에서 끝났다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좀 나이가 들수록 지갑이 얇아지면서 네. 이런 생계전선에 뛰어드는 노인층, 노령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매우 크진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연장되고 있는 그런 또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계산이 안 맞는 게 마이너스 같거든요. 네. 100세 시대인데 34년 흑자 인생으로 그럼 나머지 적자가 이렇게 메워지는 구조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흑자로 사는 연도는 이게 34년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적자, 그 전후의 적자를 감당할 정도로 그렇다면 흑자 구간에서 많은 돈을 버느냐? 그렇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연령대가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메우는 건데요. 네. 이를테면 이 부분이 다 국민연금 등과도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흑자 구간이 늘어나고 많이 벌 때는 정말 축적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고 물가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게 보통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흑자 구간이 지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달리면서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국민개혁도 굉장히 국민연금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많은 분들도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도 있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수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정부와 또 상반된 입장을 맞습니다. 보였다고 해요. 정부에서는요, 일단 당장 모수개혁을 하는 거는 좀 어렵다. 모수개혁이라는 건 이 네. 숫자를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내는 것은 많이 내고 받을 때 적게
적게 받아야 사실 이 연금이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네.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산하, 특위 산하의 민간 위원들은 이거 정확하게 수치로 앞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그 수치를 국민들께 공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당과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유권자들한테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누가 돈 더 많이 내고 덜 가져가라고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수 개혁을 이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맞닥뜨려야 되긴 하는데. 여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네. 어쨌든 민간 의원들은 좀 강경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통계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또 재밌게 이슈로 또 다뤄보긴 했는데 100세 시대 단 34년간의 흑자 기간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연금을 비롯해서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노령을 대비하는 건 또 출생률과도 다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역대 최저치로 이른바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노인들 흑자 구간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큰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다 연금 개혁도 같은 한 축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번 정부에서 4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한 만큼 네. 빨리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또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화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그리고 이메일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